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루비, 라켓 중년단, 불법 촬영, 태극 전사인데요. 먼저 라켓 중년단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8월 21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놀면 뭐하니 플러스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서는 유재석 씨를 중심으로 하하, 정준하 씨 등 무한도전 멤버들이 다시 뭉쳐서 패밀리십을 구축했는데요. 그 시작으로 라켓 중년단을 꾸리고 7년 전 무도에 출연했었던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를 소환해서 재대결을 펼쳤습니다.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죠. 저는 7번. 7번. 정기 드릴 탁구채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찍어? 아, 이거 우리가 쓰면 되겠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 이게 왜 유리해요? 아니, 이거 오면 이거. 저는 10번. 10번. 꽹과리. 꽹과리. 오케이. 이거로 칠 수 있어요? 네.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3개로 하자. 자, 이거 5점 내기 한번 해보시죠. 5점 내기. 좋다. 오케이. 좋아. 이거 진짜 위에 완전 쫄깃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이제 가요. 나만 바꿀게, 나만. 시작할 때부터 그거 나만 하면 안 돼. 자, 속어. 고맙습니다. 화이팅! 소리가 되게 좋네. 힘들어? 아씨. 준하 형 1번 해봐, 1번. 자, 얼음 라켓. 얼음 라켓. 손실을 이씨. 오, 손실을. 야, 이거 자, 빨리 해야 돼. 자, 간다. 오! 발 시려. 손 시려. 손으로 치는 사람이 어딨어. 자, 이렇게 해서 핸디캡 복불복 라켓 대결은 우리 선수님. 인정. 꽹과리와 북, 얼음 라켓까지 등장하면서 정말 기장천외한 탁구 대결을 보여줬는데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하하, 정준하 눈빛만 교환해도 웃기다. 유재석도 신단계 보여. 역시 무도 멤버. 웃겨서 눈물 줄줄 닦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옛날 무도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 전처럼 무도로 하나 될 순 없지만 오히려 패밀리 시스템으로 두루두루 나오는 게 더 좋은 선택이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놀면 뭐하니 많이 기대가 되네요. 신유빈 양 이렇게 멋지게 커서 다시 만났다는 게 여러모로 감동이네요. 신유빈 선수의 출연이 반가웠던 한편 한자리에 다시 모인 무한도전 멤버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놀면 뭐하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패밀리십이라는 이름 하에 과거의 무도 멤버들을 모았는데 여기에 이제 신유빈 선수와의 만남이 과거 탁구 신동으로 무도 멤버들과 함께 출연한 적이 있어서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본다는 의미에서도 좋았고요. 그 몸으로 하는 도전들이 무한도전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핸디캡, 라켓, 복불복 같은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탁구 게임을 하면서 몸개그가 살아난 점이 참 좋더라고요. 또 신유빈 선수 출연을 계기로 과거 이제 탁구가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고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줬던 그 88 올림픽 순간들을 복귀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장면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나 좋았던 게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예능에서 사실은 메달리스트 위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 놀면 뭐하니는 메달 따지 못했지만 좀 인상 깊은 활약 펼쳤던 신유빈 선수를 불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다른 곳에서 또 자주 못 보는 선수라서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컨텐츠 자체는 이게 무도인가 이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뭐 다르지 않다라는 게 아주 약간의 아쉬움. 사실 반갑고 재밌었지만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시도, 놀면 뭐하니의 무언가가 그냥 한 스푼만 더해졌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놀면 뭐하니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무한도전 시절의 멤버들하고 협력하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전에 닥터 유 프로젝트 때도 박명수 씨, 정준하 씨, 하하 씨와 협업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보다 자주 무한도전 동료들과의 패밀리십을 활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무한도전을 그리워하던 팬들한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혼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면은 유재석 씨 한 명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또 느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함께 옛날에 같이 했던 동료들이 옆에서 도와준다라면 앞으로 다양한 돌발 변수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놀면 뭐하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놀면 뭐하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도 추구를 하되 이거를 투트랙으로 병행을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반갑게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로비인데요. 이번 키워드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8월 17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와 황금 인맥편으로 꾸려진 이날 방송에서는 검은 로비 행각으로 전국을 뒤흔든 가짜 수산업자 이야기가 전파를 탔는데요. 그가 재력가 행세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 단기간에 황금 인맥을 가지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조명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1,000억 원대 유산을 받은 자산가라고 소개한 김 씨. 그는 수십 척 배를 가진 선주이자 이른바 선동 오징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뭐 맨날 밥 사주고지 술 사주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죠. 정말 비싼 식당에서 밥 먹죠. 그리고 뭐 원하면 룸사롱 가서 술 먹죠. 뭐 그때 오면 그냥 풀코스 했으니까. 수산물 사업을 한다는 김 씨의 공식 직함은 부림물산 대표이사, 명함 속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산물 관련 회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도중 그를 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무장에 적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경매 물건을 잡자 이래 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확인한 그 물건도 있었죠. 무조건 결혼 전까지는 해주겠다. 무조건 수익 나게 해주겠다 해서 제가 1억 800 정도. 김 씨는 사기죄로 1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건 2017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반년 만에 김 씨는 슈퍼카와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김 씨가 만난 특별한 인연 덕분입니다. 언론사 대표이자 교수를 역임했던 송모 씨였습니다. 제 친구 선배가 깜빵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감방 동기로 만나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저한테 내가 밖에서 이런 사람이고 1,000억대 아버지 1,000억대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 그럼 나도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뭐 들었는데. 송 씨는 김 씨에게 거물 정치인을 소개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김무성 대표와 가깝게 지낸 데다 당대표 선거 시절 그의 특보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친한 후배가 이야기를 하면 안 믿겠어요. 김무성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참 대단한 양반인데 김무성 국회의원도 다 어느 정도 자기 나름도 확인도 했을 끼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형과 함께 포항까지 찾아와 김 씨를 만났습니다. 미리 구룡포항에 배를 섭외를 해놔요. 몇 시에 누가 오니까 그날 탈 수 있는 배를 좀 대놔라. 이 배가 우리 배다라는 거를 혹시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라. 자기 배다?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김가 미리 돈을 주고 그렇게 섭외를 해놓는 거죠. 오랜 지인이었던 송 전 기자를 믿고 찾아온 김무성 형제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만들어 놓은 사기판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이 86억 원에 달합니다.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다른 분야, 다른 인물로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의 피의자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게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소개한 사람도 송 전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이 김 씨에게 현직 검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일했던 이방현 검사. 김 씨가 특별히 이 검사에게 수시로 제공했던 서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RV 차량을 좋아했었거든요. SUV.
그때 당시에 이제 포항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어떤 차 있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 있으면 그거 타고도 가고. 이때 어떻게 돈은 줬나요? 아니요. 렌트카 이런 건 안 줬죠. 오히려 이제 저희가 기름까지 다 넣어서 줬으니까.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는 모두 7명. 한 사람의 믿음을 얻자 그 다음은 탄탄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인맥의 카르텔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신세계였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돈, 술, 여자, 골프 접대에 양심 버린 사람들. 그땐 천국이었지. 앞으론 지옥이길. 사기를 당하거나 속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허영심을 드러낸 거다. 부장 검사까지 끼어있는 범죄인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비리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언론인, 법조인, 정관계 등 유명 인사들의 명단이 대거 등장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이번 PD수첩 어떻게 보셨습니까? PD수첩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카르텔의 어떤 부패를 파헤치는 데 가장 예민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이번 방송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김 씨가 그 권력 카르텔의 그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느슨해서 아니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미 어떤 접대와 향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카르텔의 일상화된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방송이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시청자 댓글에서도 이게 사기를 당하거나 속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허영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너무나 이제 그럴듯한 명함을 의존하는 문제점들을 좀 잘 보여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보면서 좀 저희들의 어떤 현주소까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언론계와 김무성 전 의원 등의 정계 인사의 광범위한 접대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 의혹을 제대로 드러낸 의미 있는 회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뇌물에 대한 이 대가성 기사였다면 현재 언론에게 뇌물을 주는 이유는 네트워크, 즉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밝혀낸 부분이 이제 이 회차의 가장 좋았던 지점인 것 같아요. 다만 무상 렌트해준 수입차 가격이나 브랜드, 뇌물로 건네진 시계나 골프채의 브랜드나 가격을 얘기하는 방식에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애된 것 아닌가. 오히려 인맥을 연결시켜주는 그 대가, 언론이 왜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름과 타이틀이 주는 어떤 신뢰를 배경 삼아서 다른 사람을 그냥 검증 없이 믿어버리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정치인들이랄지 검사랄지 언론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고 저렇게 돈을 쓰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알아두면 좋은가 보다 정도에서 생각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굉장히 그 저신뢰 사회이고 규격화되어 있는 절차와 이제 그 정식적인 검증 같은 것들을 잘 안 하는 사회라는 걸 좀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서요. 이번 보도와 이 사건을 좀 계기로 좀 한국 사회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패된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 보도였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PD수첩의 성형 없는 취재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태극전사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8월 18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끝까지 간다 특집으로 꾸려진 이날 방송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활약을 펼쳤던 5인의 태극전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메달을 거머쥐었던 영광의 순간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주며 국가대표급 입담을 펼쳤습니다. 대단한 인생 명대사를 만드셨는데 10점이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원래 이 우진 선수만 들을 정도로 경기 마칠 거니까 너무 이제 애쓰지 마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또 소름 돋아. 자, 노란색만 보고 쏘세요. 오진혁 선수. 노란데 크게 보고 가요. 노란데 크게 보고. 노란데 크게 보고 가요. 노란데 크게 보고. 너무 잘 들렸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이크가 요즘에 성능이 참 엄청나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그 화살을 발사할 때 그런 경우가 가끔 덜어 있어요. 근데 10점이 맞을 것 같을 때만 끝 했는데 안 맞을 때도 있을 때는 조금 미안하지. 그래서 얼핏 끝이 아니네. 저희도 그 챌린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해요. 동작 딱 하고
신발 반대로 줬다. Why? 약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도박이 해지고. 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신발 반대로 줬어. 노노노노노. 진짜 영상이 있어요. 아, 이름 해줘야지. 이번에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 심판의 역량이 제일 커요. 공격권을 우선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종주국이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이었죠. 아시아인들은 조금 불평등한 이런 판정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유, 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이게 일본에 넘어가셔서 그래서 아무래도 어릴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차별도 많이 받고 그렇죠.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극적을 지키신 건데 제가 그거를 좀 그러니까. 태극마크를 따는 게 더 꿈이어가지고 그 기와 제의를 받았을 때도 그냥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국적을 안 바꿔도 그저 일본 이름이 있잖아요. 뭐 장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아예. 안찬림으로 다녔어요.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면 일본 분들이? 거의 못 읽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대학 선수권에서 처음으로 1등했던 곳이 그 일본 이번에 경기장이었고. 그랬구나. 유도 선수들이 다 거기서 시합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기장이에요. 거기서 올림픽을 열었고 거기서 다시 이제 메달을 따고. 네, 맞아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안창림 선수 어제 방송 보고 홀딱 반했어요.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 꼭 따실 겁니다. 김정환 선수, 구본길 선수 예능 진짜 잘해. 케미 진짜 너무 좋다. 다들 재미있게 말도 잘하고 즐겁게 봤어요. 오진혁, 김우진, 안창림, 김정환, 구본길 응원해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쾌한 활약이 인상 깊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던 방송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라디오스타 어떻게 보셨나요? 선수들의 실력만큼이나 입담이 빛났던 회차였는데요. 경기 당시 인상적인 순간도 그렇고 독일이랑 준결승 때인데요. 이 개인전에서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여기 단체전은 딱 마지막 에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면 난 내 탓이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자, 빠져서 빠져야 됩니다. 펜싱 남자 싸움으로 단체전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을 진짜 결승처럼 뛰고 메달을 딴 선수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도 올림픽 선수를 모셨으면 응당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다 풀어냈어요. 또 라스만의 색깔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고 재미있었던 부분은 저는 예능 색싹 자리를 노리는 구본길 선수였던 것 같아요. 예능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는 구본길 선수의 색깔과 이 사소한 이야기에서 또 재미를 끌어내는 라스의 색깔이 잘 맞아서 시너지 효과를 냈던 한 해였습니다. 종목마다 그 선수들의 특징도 좀 굉장히 달랐고 개개인의 개성도 다르다 보니까 그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진 회차가 아니었나. 뭐 메달리스트 개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동일 종목 이렇게 선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에 비해서 선수들 토크가 다른 종목이지만 조화가 굉장히 좋았고요. 오진혁,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조용조용하고 묵직하지만 그 어떤 순수함이 주는 어떤 그런 웃음이 좀 컸었고요. 안창림 선수는 제1교포로서 갖는 그 서사하고 어떤 약간 귀여움 이런 것들이 또 한몫을 한 것 같고 김정환, 구본길 선수는 진짜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입담을 펼쳐주면서 5명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버릴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었던 태극전사들의 특징으로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그들의 개성과 패기 이런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창림 선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나셔가지고 안 받으시고 그 시합 졌다고. 냉철하신 무조건 금메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승부욕이 너무 세셔서 아버지가. 결국은 수고했다, 고생했다, 축하한다. 2, 3일 뒤에 엄마가 시킨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올림픽까지 가면은 결과가 어쨌든 뭐 수고했다고 하시는데 제 아버지는 안 가봤으니까. 요즘 확실히 좀 세대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불법 촬영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8월 21일 방영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불법 촬영 의혹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는 래퍼 쿼쿼더 랩과 우버데프의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제작진은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를 찾아가는 한편 영상 분석까지 실시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무대에 오르던 두 래퍼가 진실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범죄는 본인 촬영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다. 소설 쓰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야 최영석은 저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아다리가 맞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건은 지난해 6월. 쿼카더랩이 우버데프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난 마지막 날에 일어났습니다. 촬영본이 끝나고 장비들을 먼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탈의실 구석에서 발견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 여기지? 왜냐면 저는 또 꺼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촬영본을 확인하는데 클립에 이상한 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이제 몰래카메라 촬영본이었던 거죠. 쿼카더랩은 우버데프가 직접 녹화 버튼을 눌렀고 촬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설치한 후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는 듯한 모습까지 영상에 보입니다. 파우더룸에서 촬영된 영상은 약 15분.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온 뒤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녹화 버튼 좀 안 눌렀어요. 예,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SD 카드라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걔 안 볼 때 제가 빼가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놓는 게 나오잖아요. 불법 촬영이라는 건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있는데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신체를 찍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버데크가 이것을 알고 고의로 설치했느냐 촬영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당시 이 지점이 불법 촬영물의 첫 장면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일단 이 영상 파일 자체가 원본 파일이 아니에요. 뮤직비디오용으로 촬영했던 수영장 영상 그리고 문제의 영상이 하나의 파일이었던 것. 당시 야외 수영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실내로 들어가는 우버데프.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영상이 편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영상의 첫 시작이 아니었는데요. 어떤 사유였는지 일단은 없거든요. 아마 대기업을 났다면 그때 날아간 것 같은데 아마. 이 사건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훼손된 상황입니다.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 이들 중 누구의 말이 진짜인 걸까요? 불법 촬영물 여부를 두고 엇갈린 두 래퍼의 진실 공방을 다룬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고발 프로그램에 어떤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래퍼의 진실 게임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다라는 자세보다는 정말 이 사건에서 좀 필요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을 소개할 때 이건 힙합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찰에 가서 이제 가져가야 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쿼카더랩이 이게 불법 촬영이 범죄임을 인지를 했다라면 왜 즉시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었어요. 이 싸움이 어떤 정의로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지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실화탐사대 역시 이것이 어떤 두 래퍼의 진실 게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짚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두고 일어난 사건임에도 이 두 사람의 진실 게임이 이야기 중심에 놓이다 보니까 실제 불법 촬영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 불법 촬영 사건에 있어서 이것을 진실 게임의 재료로 삼고 있는 그들의 태도 또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도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충실하게 취재가 된 보도분이거든요. 다른 매체들은 대부분 보도자료나 아니면은 각 래퍼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올린 입장문을 그냥 받아쓰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실제로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거는 지금 실화탐사대가 유일한 것이죠. 제 추측이 맞다면은 그때 아마 우버데프는 자기 마지막까지 찍고 몰카를 설치했던 거 했을 것 같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통해서 추적된 걸 나타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파일이 같은 파일이에요. 그 영상물이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된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밝혀낸 것도 파일을 받아서 이거를 디지털 포렌식만 해봤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계속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런 사안들이 보도가 안 됐던 것이죠. 이 사건이 정말로 그냥 단순히 래퍼들끼리 서로 디스하는 거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범죄 혐의를 다루고 있는
일이니만큼 추가 보도로 좀 다뤄주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가까지도 조금 더 깊게 다뤄줘서 이 아쉬움을 해소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법적 판결이 남은 사건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은데요.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실화탐사대의 깊이 있는 취재 기대하겠습니다.